아기가 어디 있느냐? 순순히 말하면 편하게 보내주마. 절벽 끝에 몰린 늙은 내관은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 아이는 살 것이다. 대군 저하의 핏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기고 내관은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추격대는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나무를 캐러 간 한 노비 여인이 바위 틈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합니다. 아기의 가슴에는 용 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7년 후 그 아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조선 전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종 7년 늦가을 한양 궁궐에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영안대군의 처소에서 산파가 급히 뛰어나오더니 마당에 대기하던 시녀에게 외쳤습니다. 아드님이시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하셨다. 시녀가 두 손을 모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대군 저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처소 안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측실 윤 씨가 땀에 젖은 얼굴로 아기를 품에 안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영안대군이 윤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 많았소. 영안대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기의 조그만 손이 아버지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았구려. 저하의 눈을 그대로 빼닮았사옵니다. 윤 씨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며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영안대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옥패의 귀퉁이에 영안대군이 직접 작은 별 3개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증표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할 때가 올 것이요. 그 시각 궁궐 반대편 민대감의 처소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급히 들어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감 마마 영안대군의 측실이 사내 아이를 낳았사옵니다. 민대감이 찻잔을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찻잔이 탁자 위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놓였습니다. 사내 아이라고? 예, 건강한 아들이라 하옵니다. 민대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민대감의 굳은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영안대군에게 아들이라. 측실 소생이라 해도 그 핏줄은 선왕의 적장자 혈통이 아니더냐. 대감 마마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소인도 알고 있사옵니다. 민대감이 창문으로 다가가 어두운 궁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전 내가 영안대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때 얼마나 많은 거짓을 지어냈는지 아느냐. 그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파헤치기라도 하면 우리 가문은 멸족을 면치 못한다. 그렇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민대감이 돌아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신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모의 증거를 만들어라. 영안대군이 반역을 꾀한다는 문서를 조작하고 측실 윤 씨가 외부 세력과 내통했다는 고변을 올려라. 대감 마마,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옵니까? 민대감이 신복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저 아이를 살려두는 것이다. 어서 움직여라. 보름 후
조정에 영안대군의 역모를 고발하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인종이 옥좌에서 상소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내 형님이 역모를 꾀했다고? 민대감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증거가 명백하옵니다. 영안대군의 처소에서 발견된 문서와 측실 윤 씨가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이 여기 있사옵니다. 인종이 문서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인종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님은 내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다. 나는 형님을 믿는다. 전하의 형제에는 지극하시오나 왕실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옵니다. 국문을 허락하시옵소서. 다른 대신들도 잇따라 나서며 국문을 청했습니다. 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국문을 허락하겠다. 다만 형님이 결백하다면 반드시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의금부에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안대군이 사슬에 묶인 채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역모를 꾀한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모함이다. 민대감이 매수한 증인들이 줄줄이 들어와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인이 직접 대군 저하께서 반역을 모의하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측실 마마께서 소인에게 밀서를 전해달라고 하셨사옵니다. 영안대군이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자들은 모두 매수된 것이다. 그러나 조작된 증거와 거짓 증언 앞에서 영안대군의 항변은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영안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측실 윤 씨에게도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윤 씨의 처소에 늙은 내관 정복이 찾아왔습니다. 정복은 40년간 궁을 섬긴 충직한 내관이었습니다. 윤 씨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정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복,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다오.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비는 것이다. 정복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이 늙은 것이 어찌 마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사옵니까? 대군 저하께서 세자 시절부터 소인을 아껴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사옵니까? 윤 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피로 적신 붓으로 서찰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옥패를 함께 가져가거라. 언젠가 이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정복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와 옥패, 핏빛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지키겠사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처형이 집행되는 새벽 궁궐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복은 궁녀에게 뇌물을 주어 아기를 세탁물 광주리에 숨겼습니다. 국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금군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광주리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정복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복이 품에서 은자 10량을 꺼내 금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네가 궁에서 쫓겨나는 길이옵니다. 그저 하찮은 세간살이뿐이옵니다. 금군이 은자의 무게를 가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거라. 정복은 한양을 벗어나 경기도 광주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산길을 걷는 정복의 등 뒤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대감의 밀정 곽팔이 이끄는 추격대였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라. 화살이 정복의 등에 명중했습니다. 정복이 비틀거리면서도 아기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아기를 숨기고 포대기로 덮었습니다. 아가, 누군가 반드시 너를 찾아줄 것이다.
살아남아라. 정복은 피를 흘리며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추격대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정복 앞에 곽팔이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어디 있느냐? 순순히 말하면 편하게 보내주마. 정복이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 아이는 살 것이다. 대군 저하의 핏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정복이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곽팔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급류가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곽팔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신을 수색해라. 그러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곽팔이 한양으로 돌아가 민대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복과 아기 모두 절벽 아래 급류에 휩쓸려 죽은 것이 확실하옵니다. 민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기도 광주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관아 소속 노비 막순이 산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순이 소리를 따라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여?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막순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의 가슴에 용문양이 새겨진 옥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핏빛 글씨로 쓴 서찰이 나왔습니다. 막순은 글을 몰랐지만 비단 포대기와 정교한 옥패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천한 핏줄이 아닌 거요. 5년 전 역병으로 잃은 아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막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마 못 버리겠다.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아이가 틀림없어. 막순은 옥패와 서찰을 바위 밑 땅에 깊이 묻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를 돌이라고 부를게. 내 아들 돌이야. 3년이 흘렀습니다. 막순은 해마다 돌이 생일이면 몰래 산에 올라 옥패와 서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막순은 서찰의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무사를 빌며 다시 땅에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아 마당에서 새살배기 도리가 훈장 오선달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선달이 천자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도리가 작은 입을 오물거리더니 또렷하게 따라 읽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오선달이 깜짝 놀라 도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 도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읊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1월 영측, 진수열장. 오선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침 빨래를 널던 막순이 이 광경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막순이 도리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오선달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훈장 어른, 이 아이가 그저 소리만 따라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에요. 오선달이 고개를 저으며 막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만 따라했다고? 저 아이는 내가 읽지도 않은 구절까지 외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노비년의 미련한 자식이에요. 막순이 도리를 번쩍 안아들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오선달은 그날 저녁과나 이방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방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래, 노비 아이가 천자문을 단번에 외웠단 말이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저런 재주는 양반과 자제에게서도
보기 힘든 것이오. 이방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광주에 신동 노비 아이가 있다. 이 소문이 퍼지면 혹시 내게도 이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막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아 수청 들던 시절 알게 된 무당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초막 안에서 월선이 도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월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 용의 기운을 타고났구나. 하늘이 점지한 별이로다. 막순이 불안한 눈으로 월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별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으니 감추면 화를 면하고 드러내면 죽음을 부를 것이다. 막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제발 살 길을 알려주세요. 월선이 막순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라. 최소한 이 고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막순은 그날 밤 관아로 돌아와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청했습니다. 이방 나으리 병든 친척을 돌봐야 하오니 방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년에 바느질 솜씨가 아까워서 안 되겠다. 다른 말 말고 일이나 해라. 나으리 제발이에요. 이 몸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시끄럽다. 썩 물러가라. 막수는 할 수 없이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막수는 잠든 도리를 깨웠습니다. 돌아, 일어나. 조용히 어무이 따라와야 해. 어무이, 어디가? 쉿, 소리 내면 안 돼. 막수는 산에 올라 옥패와 서차를 파냈습니다. 품에 깊이 숨기고 도리를 업었습니다. 관아를 빠져나와 이틀 밤낮을 걸었습니다. 산세가 험한 청송동에 도착했을 때 막순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송동은 화전민들이 모여 사는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막순이 마을 이장을 찾아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와 단둘이 살게 된 과부예요. 빈 움막 하나만 빌려주시면 품팔이에서 살겠사와요. 이장이 막순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래 빈 움막이 있으니 거기서 살아라. 대신 밭일을 거들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수는 움막 뒤편 큰 바위 밑에 옥패와 서차를 다시 묻었습니다. 험한 밭일과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며 도리를 키웠습니다. 매일 밤 도리를 재우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돌아, 글 읽는 거 절대로 남한테 보이면 안 된다. 알겠지? 왜요, 어무이? 나 글 읽는 거 좋은데. 그냥 안 돼. 어무이 말 들어.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5살이 된 도리는 지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마을 서당 창문 너머로 들리는 사서삼경 강독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 앞에서 도리가 논어 구절을 줄줄 암송해버렸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유붕자원 박내 불영낙호. 아이들이 입을 떡 벌린 채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대단하다. 어떻게 알아? 그날 저녁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 일을 떠들어댔습니다. 청송동에 신동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순이 소문을 듣고 도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돌아, 어무이가 뭐라고 했어? 왜 남들 앞에서 글을 읽은 거야? 도리가 움츠러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무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요. 막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리를 끌어안으며 막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무이가 화난 게 아니야. 무서운 거야. 네가 다칠까봐 무서운 거야. 그 무렵 한양에서는 29살의 사헌부 지평 이준혁이 오래된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영안대군 사건의 기록을 펼쳐들자 이준혁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상하다. 이 문서들의 필체가 서로 다르다. 증인들의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아. 이준혁이 문서를 들고 스승 송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송노인이 문서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눈이 정확하다. 이 문서들은 조작된 것이야. 스승님, 그렇다면 영안대군 저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송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군 저하는 내 제자였다. 그분이 역모를 꾀할 뿐이 아님을 나는 안다. 그러나 민대감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에서 인종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인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내 아들을 찾아달라고 하셨다. 인종이 신복내관을 불렀습니다. 사헌부 지평 이준혁을 은밀히 불러오너라. 다음 날 밤 이준혁이 인종 앞에 엎드렸습니다. 인종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경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 경기도 일대에서 비범한 아이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라. 만약 영안대군의 핏줄이 살아있다면 은밀히 보호하여 과인에게 데려오라. 이준혁이 이 말을 바닥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사옵니다. 암행어사 이준혁이 경기도 일대를 순찰하며 비범한 아이에 대한 소문을 추적하던 같은 시기였습니다. 한양 민대감의 처소에서 첩자가 급히 엎드려 보고했습니다. 대감 마마 임금께서 암행어사를 보내 영안대군의 아들을 찾고 계시옵니다. 민대감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5년간 묻어두었던 불안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가 죽었다고 보고받지 않았더냐? 소인도 그리 알고 있었사옵니다만 전하께서 꿈에 영안대군을 보셨다 하옵니다. 민대감이 탁자 위에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곽팔을 당장 불러오너라. 밀정 곽팔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감 마마. 내 놈이 7년 전에 아기가 죽었다고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임금이 아이를 찾고 있단 말이냐? 곽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절벽 아래 급류에 휩쓸렸사옵니다. 시신을 찾지는 못했으나 시신을 못 찾았다고?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 아니냐? 민대감이 곽팔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찾아라. 만약 영안대군의 핏줄이라면 흔적 없이 처리해라. 알겠느냐?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곽팔은 약장수로 변장하고
경기도와 충청도 경계의 산골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청송동에 글을 읽는 신동아이가 있다더군. 노비 여인이 키우는 아이인데 5살에 사서삼경을 외운다더라. 곽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청송동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같은 시각 이준혁도 월선의 점술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초막 안에서 월선이 이준혁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나으리는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분이시군요. 눈빛이 맑고 고드시오. 높아 비범한 아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소? 월선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청송동에 7년 전 제가 사주를 봐준 아이가 있사옵니다. 그러나 나으리 서두르셔야 하오. 서두르라니 무슨 말이오? 그 아이를 해치려는 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늦으면 아이가 위험하오. 이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송동이 어디요? 빨리 알려주시오. 월선이 길을 자세히 알려주며 덧붙였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그 아이를 키운 여인의 은혜를 잊지 마시오.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초막을 나섰습니다. 청송동에서는 7살이 된 도리가 마을 장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양반 김진사의 아들 김도령이 천민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양반 앞에서 고개를 안 숙여 무릎 꿇어라. 아이들이 겁에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리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군자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김도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내까지 노비놈이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신분이 높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김도령이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노비 아이가 저를 모욕했어요. 그날 저녁 김진사가 막순의 움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막순이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진사 나으리 무슨 일이시옵니까? 김진사가 막순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년의 자식놈이 내 아들을 모욕했다. 내년이 정말 노비인지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인지 관하에 신분 조회를 요청하겠다. 막순이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이가 어려서 철이 없었사옵니다. 용서?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를 내 집에 맡겨라. 막순이 땅에 이마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아이가 열병을 앓아서 가끔 헛소리를 하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김진사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좋다. 대신 광주 관아에 신원 조회를 요청하겠다. 결과가 나오면 각오해라. 김진사가 사라지자 막순은 도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로 광주 관아에 막순의 신원 조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광주 관아 이방이 기록을 뒤졌습니다. 6년 전 도망친 노비 막순, 청송동의 여인과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군. 이방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이 정보를 한양의 높은 분께 팔아넘기면 큰 돈이 되겠어. 이방은 민대감 측 중개인과 접촉했습니다. 며칠 후 민대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송동의 신동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도망 노비이옵니다.
6년 전 갓난아기를 데리고 광주에서 사라졌사옵니다. 민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군. 곽팔에게 전령을 보내라. 그 아이가 영안대군의 핏줄일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히 처리하라고. 며칠 후 약장수로 변장한 곽팔이 청송동에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약을 팔며 정보를 수집하던 곽팔의 눈에 도리가 들어왔습니다. 곽팔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의 이목구비가 영안대군 저하의 초상화와 닮았다. 곽팔의 시선이 도리의 옷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 수놓인 용 발톱 모양의 자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순이 옥패의 문양을 따라 정성껏 수놓아 준 것이었습니다. 저건 왕실 문양이다. 틀림없어. 곽팔은 청송동 외곽 폐가에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밤마다 막순의 움막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막순이 움막 뒤 바위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빛 아래서 닦고 있었습니다. 곽팔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저건 옥패다. 용 문양이 새겨진 옥패. 곽팔은 즉시 한양의 민대감에게 파발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영안대군의 핏줄임이 거의 확실하며 증거물인 옥패도 있사옵니다. 한편 청송동에 도착한 이준혁은 마을 이장에게 신분을 숨긴 채 길을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를 키우는 과부가 이 마을에 산다고 들었는데 어디 사는지 아시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끝 움막에 막순이라는 여인이 아이와 살고 있소. 그런데 왜 찾으시오? 오래된 친척이요. 안부를 전하러 왔소. 이준혁이 막순의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막순이 문을 열고 나왔다가 낯선 양반의 모습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시오? 막순이라는 분이 맞소? 막순이 급히 도리를 뒷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무슨 아이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이준혁이 한 발 물러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사람이요. 월선 무당이 보내왔소. 막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월선이요? 위험이 닥치면 마을 어기 느티나무 밑에 흰 천을 묶어두시오. 그리고 만약 내가 없는 상황에서 한양으로 가야 한다면 북촌 흰 담장에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집의 송노인을 찾아가시오. 이준혁이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막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도리의 옷가지와 며칠치 식량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옥패와 서찰도 바위 밑에서 꺼내 품에 지녔습니다. 그날 밤 막수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곽팔은 인근 주막에서 떠돌이 건달 3명을 은전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 밤 움막에 불을 질러라. 혼란을 틈타 아이를 납치하고 여인은 살려두지 마라. 건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 무렵 건달들이 움막 지붕에 불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막순이 잠에서 깨어 연기 속에서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돌아, 어서 일어나. 미리 싸둔 보따리를 집어들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뒷문을 열자 건달 하나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막순이 부엌에서 집어든 낫을 휘둘렀습니다. 건달의 칼이 막순의 왼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솟았지만 막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 떼면 죽여버릴 거야. 그때 암행어사 마패를 든 이준혁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다.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건달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준혁이 칼을 빼들어 건달 둘을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한 명이 무릎을 꿇며 외쳤습니다. 살려주시오. 곽팔이라는 자가 시킨 것이오. 이준혁이 막순 모자를 부축하여 마을 외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곽팔은 암행어사의 등장에 당황하여 어둠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준혁이 막순의 팔 상처를 천으로 동여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시간이 없소. 나는 임금의 명을 받고 영안대군의 핏줄을 찾아 보호하러 온 암행어사요. 이 아이의 진짜 정체를 말해주시오. 막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품에서 옥패와 서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7년 전 산속 바위 틈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이 옥패와 서찰이 함께 있었사옵니다. 이준혁이 옥패를 살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용 문양은 틀림없이 왕실 어물이요. 이 아이가 영안대군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소. 이준혁이 막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함께 한양으로 가야 하오. 임금께 직접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보호를 받아야만 아이가 살 수 있소. 막순이 도리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겠사옵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세 사람은 청송동을 떠나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준혁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민대감의 추격을 피하려면 관도를 피해 산길로 우회해야 하오. 막순이 도리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7년간 숨어 살던 청송동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산길에서 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경계했습니다. 저자가 누구요? 노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도리의 얼굴에 닿는 순간 노인이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군 저하의 아드님, 살아계셨사옵니다. 막순이 도리를 등 뒤로 숨기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어찌 이 아이를 아시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저렸습니다. 소인은 정복이라 하옵니다. 7년 전 이 아이를 궁에서 빼돌린 내관이옵니다. 이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대가 그 내관이란 말이오?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들었소만. 정복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지 않았사옵니다. 절벽 중간 나뭇가지에 걸려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다리를 크게 다쳐 이 꼴이 되었사옵니다. 정복이 떨리는 손으로 도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대군 저하의 눈을 그대로 빼닮으셨구나. 측실 마마의 코도 닮으셨고. 도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대군이 누구예요? 측실이 뭐예요? 막순이 도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돌아, 지금은 묻지 마라. 나중에 어무이가 다 얘기해 줄게. 이준혁이 정복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7년간 어디에 숨어 있었소? 그리고 어찌 우리가 이 길로 올 줄 알았소? 정복이 대답했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은신하며 민대감의 추적을 피해왔사옵니다. 월선이라는 무당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월선에게서 아이가 청송동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사옵니다.
월선이 그대에게도 연락을 했단 말이오? 며칠 전 월선에게서 급한 전가를 받았사옵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해 한양으로 향한다고요. 소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산길이라 여기서 기다렸사옵니다. 정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군 저하께서 처형되시기 직전 밤 소인에게 아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셨사옵니다. 측실 마마께서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서찰을 쓰셨사옵니다. 정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마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혁이 정복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대는 당시 상황의 유일한 생존 증인이요. 그대가 임금께 직접 증언하면 민대감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요. 한양까지 함께 갈 수 있겠소? 정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늙은 몸이 부서지더라도 대군 저하의 유지를 이루겠사옵니다. 네 사람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약 30보 떨어진 나무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청송동에서 습격에 실패한 뒤 집요하게 일행의 뒤를 밟아온 밀정 곽팔이었습니다. 곽팔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기를 빼돌린 내관이 살아있었다고? 증인으로 나선다고? 곽팔은 산을 내려가 가장 가까운 역참으로 달려갔습니다. 민대감에게 급보를 보냈습니다. 한양에서 급보를 받은 민대감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정복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7년간 확실히 처리했다고 믿었건만. 민대감이 신복을 불렀습니다. 이미 출동시킨 포도청 병력에 추가 명령을 내려라.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영모를 꾀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즉시 체포해라.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처단해도 좋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포도대장은 민대감의 명에 따라 경기도 양주, 고양, 과천 세 방면의 주요 길목에 각각 15명씩의 포조를 배치했습니다. 한양 사대문에도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혁의 인상착의와 일행의 특징이 모든 포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일행은 양주 인근 산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포도청 군사 15명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이준혁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다. 물러서라. 포졸들의 지휘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마패는 역적이 위조한 것이다. 민대감 어른의 명에 따라 너희를 체포한다. 지휘관이 칼을 빼들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준혁이 재빨리 막순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아이와 정복 어른을 데리고 저 뒷산 계곡을 따라 도망치시오. 계곡 끝에 나오는 길로 가면 한양 서대문에 닿을 수 있소. 나으리는요? 내가 시간을 벌겠소. 반드시 북촌의 송노인을 찾아가시오. 흰 담장에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집이요. 이준혁이 칼을 빼들고 군사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3명의 포조를 쓰러뜨리며 외쳤습니다. 어서 가시오. 막순이 도리를 엎고 정복의 손을 끌었습니다. 뒷산 계곡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준혁은 분전했으나 숫자에 밀려 결국 포박되었습니다. 지휘관이 이준혁의 팔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내 놈은 역적을 도운 죄로 의군부에서 국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준혁이 피를 뱉으며 웃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민대감의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계곡을 따라
밤새 도주한 세 사람은 추격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틀 무렵 한 고개를 넘다가 정복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정복 어른, 막순이 정복을 부축하여 바위 밑에 눕혔습니다. 정복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른, 정신 차리세요. 정복이 힘겹게 막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양 북촌, 흰 담장에 소나무 세 그루, 송노인, 그분이 도와줄 것이오. 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같이 가야 해요. 정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군 저하께서 그분을 스승처럼 따르셨소. 부디 아드님을 지켜주시오. 정복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어른, 정복 어른. 막순이 정복의 가슴에 귀를 대었습니다.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막순은 정복의 시신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리가 막순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무이, 이 할아버지 왜 안 일어나요? 막순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추격대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정복의 시신을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마른 낙엽과 가지로 덮은 뒤 손을 모아 명복을 빌었습니다. 어른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막순이 도리의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큰 길에 나와 한양 방면으로 향하는 보부상 행렬을 만났습니다. 막순이 보부상 두목에게 다가가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한양 성문까지 진마차에 숨겨 데려다 주시오. 두목이 은비녀를 눈앞에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짐더미 사이에 숨으시오. 진마차에 숨어 한양으로 향하는 밤길이었습니다. 도리가 막순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무이, 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거예요? 막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어무이도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막순이 도리를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돌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널 지키는 게 어미의 당연한 일이야. 어무이는 너 없이 못 살아. 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리가 막순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마차가 한양 서대문에 도착했습니다. 포도청의 검문이 평소보다 삼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모든 진마차의 짐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부상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목이 몰래 다른 포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진마차에 수상한 자들이 숨어 있소. 포졸이 막순과 도리가 숨은 짐더미로 다가왔습니다. 막순이 도리를 꼭 끌어안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포졸의 손이 짐더미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동대문 방면에 대규모 도적대 출몰, 지원 요청, 포졸들이 우르르 동대문 방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소동은 월선이 일부러 일으킨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월선이 한양 외곽의 무례배들을 매수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막순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리를 안고 진마차에서 뛰어내려 열린 성문 사이로 잠입했습니다. 보부상 두목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전현이다. 그러나 막순은 이미 성 안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막순과 도리는 가까스로 한양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온 도성에 역적을 수배하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포졸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막순이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 어무이 손 놓으면 안 돼. 알겠지? 응, 어무이. 막순은 거지 행색으로 위장한 채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흰 담장에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집을 찾아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나벌 제례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장터에서 급히 송노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한양에 잠입한 막순과 도리는 거지 행색으로 북촌 일대를 사흘간 헤맸습니다. 흰 담장에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집을 찾아다녔으나 북촌에는 비슷한 집이 여럿 있었습니다. 양반과 하인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인연이 어딜 기웃거려. 썩 꺼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굶주림에 지친 도리가 어느 골목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막순이 도리를 부축했습니다. 돌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무이 배고파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도리가 쓰러지려는 순간 지나가던 중년 여인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이 급히 다가와 도리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왜 이러냐? 굶은 지 사흘째입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여인이 막순의 행색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방이 가깝다. 일단 따라오너라. 여인은 북촌 뒷골목의 초라한 방으로 막순과 도리를 데려갔습니다. 미음을 끓여 도리에게 먹였습니다. 도리가 허겁지겁 미음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히 먹으면 체한다. 여인이 도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의 눈매와 입모양이 대군 저하의 어린 시절과 똑같구나. 막순이 움찔하며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도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최 씨라 하오. 영안대군 저하의 유모였소. 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군 저하의 유모요? 저하께서 처형되신 후 궁에서 쫓겨나 이렇게 바느질품을 팔며 살고 있소. 그런데 이 아이가 어찌 된 일이오? 막순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7년 전 산속에서 아이를 발견한 일부터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늘이 아직 대군 저하의 핏줄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하의 아드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사옵니까? 송노인이라는 분을 찾아야 하는데 흰 담장에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 집이라고만 들었사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노인 어른을 알고 있소. 내가 그댁에 바느질을 납품하고 있으니 집의 위치도 잘 알고 있소. 정말이옵니까? 밤이 되면 내가 데려다 주겠소. 낮에는 포졸들의 눈이 많으니 위험하오. 밤이 되자 최 씨가 막순과 도리를 이끌고 북촌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담장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담장 안으로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고즈넉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최 씨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송노인 어른 최 씨입니다. 급한 일이 있사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노인이 최 씨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요? 어른, 대군 저하의 아드님이 살아계십니다. 송노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 아이는 7년 전에 죽었다고. 제 눈으로 직접 보았사옵니다. 대군 저하의 어린 시절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닮았사옵니다. 송노인이 막순과 도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랑채에 촛불을 밝히고 도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송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대군의 눈빛과 똑같구나. 막순이 품에서 옥패와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아이와 함께 있었사옵니다. 송노인이 촛불 아래에서 옥패를 오래도록 살폈습니다. 옥패의 용문양 귀퉁이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귀퉁이에 새겨진 작은 별 3개. 이것은 대군 저하께서 아드님 탄생을 기념하여 직접 새긴 비밀 표식이요. 비밀 표식이요? 이 표식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나와 대군 저하, 그리고 측실 윤씨 마마뿐이었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진품이요. 송노인이 도리를 앞에 앉혔습니다. 아이야, 내가 몇 가지 물어보마. 논어하기 편의 첫 구절을 아느냐? 도리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 유붕자원 박내 불영낙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오. 그 뜻이 무엇이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입니다. 송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대군 저하의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구나. 송노인이 막순 앞에 깊이 읍했습니다. 막순이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른, 어찌 이러시옵니까? 제가 어른께 절을 받을 처지가 아니옵니다. 7년간 왕손을 목숨 걸고 지켜온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소?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송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대감의 세력이 조정을 장악한 상황이요. 정상적인 경로로는 임금께 다가갈 수 없소. 그러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열흘 후에 왕실에 나벌 제례가 있소. 내 옛 제자이자 현직 승지인 박선을 통해 임금께 직접 밀서를 전달하겠소. 그때까지 저희는 어디에 있어야 하옵니까? 내 집 별채에 은신하시오. 절대로 밖에 나가서는 안 돼오. 송노인이 최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최 씨, 그대도 당분간 조심하시오. 혹시라도 의심받으면 안 되니. 알겠사옵니다, 어른. 그날 밤부터 막순과 도리는 송노인의 별채에 머물렀습니다. 막순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리는 송노인의 서재에 꽂힌 수천 권의 책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무이, 이렇게 많은 책은 처음 봐요. 돌아, 조용히 해야 해.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송노인이 틈틈이 도리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도리가 경서를 읽는 것을 지켜보며 송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대군 저하의 총명함과 어진 마음이 흐르고 있다. 언젠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 한편 의금부에서는 이준혁이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대감이 직접 의금부를 찾아왔습니다. 이준혁이 앞에 서서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영모를 도왔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순순히 자백하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준혁이 피를 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백하란 말이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아이는 사칭꾼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 가문도 보전해 주겠다. 이준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감은 진실이 두려운 것이요. 7년 전 대감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요. 민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내 노모와 형제들까지 멸족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요. 나는 결코 거짓 자백을 하지 않겠소. 민대감이 이준혁의 노모를 끌어왔습니다. 백발의 노모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내 어미를 대신 국문하겠다.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모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내 말을 들어라. 어머니, 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가문의 영광이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민대감이 노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늙은 년이 감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 아들이 거짓에 무릎 꿇는 것이 더 두렵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의금부의 젊은 관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준혁 모자의 기계에 감동받은 그들이 은밀히 이 이야기를 조정 내 청렴한 관리들에게 전했습니다. 민대감이 암행어사를 역적으로 몰아 고문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대감에 대한 반감이 일부 대신들 사이에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신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막순이 잠든 도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아이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도리가 막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무이, 나는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어무이 아들로 평생 살고 싶어요. 막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 어무이가 좋아요. 어무이랑 같이 있으면 돼요. 막순이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어떤 길을 택하든 어미는 너를 따를 거야. 나벌 제례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장터에서 급히 송노인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른, 큰일 났사옵니다. 민대감의 수아들이 이 동네를 뒤지고 있사옵니다. 송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눈치를 챘단 말이오? 서둘러야 하옵니다. 송노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소. 오늘 밤 밀서를 보내겠소. 이선이 호위 무사들과 함께 막순이 있는 민가에 도착했을 때 막순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이가 밤새 치료를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고비를 넘기려면 며칠이 더 필요하옵니다. 상처가 깊어 장담하기 어렵사옵니다. 이선이 막순의 손을 잡고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막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무이,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저 없이 어무이가 못 사는 것처럼 어무이 없이는 저도 못 살아요. 막순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선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무이, 청송동에서 눈 오던 날 기억나세요? 어무이가 저를 꼭 안아주셨잖아요. 춥지 않게 밤새 안아주셨잖아요. 이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직 어무이한테 효도도 못했어요. 제발 눈 떠주세요. 한양에서는 이준혁이 체포한 자객의 자백서를 증거로 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민준호가 왕손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증인인 막순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신의 상소가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인종이 자백서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민준호의 연명 상소에 서명한 대신들 전원을 조사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명 상소에 서명한 대신 16명 중 9명이 민준호에게서 뇌물을 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7명이 인종 앞에 엎드려 호소했습니다. 전하, 소신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순수한 의도였을 뿐이옵니다. 민준호의 음모인 줄은 몰랐사옵니다. 인종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9명은 파직하고 관직을 박탈하라. 나머지는 경고에 그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도주 중이던 민준호는 충청도 은신처에서 남은 세력을 모았습니다. 허름한 창고 안에 50여 명의 추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호가 칼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양을 치겠다. 삼촌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추종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지방 수령의 눈에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수령이 급히 병력을 동원하여 은신처를 포위했습니다. 항복하라. 너희는 포위되었다. 민준호가 칼을 빼들며 저항했습니다. 나는 삼촌의 원수를 갚으려 했을 뿐이다. 물러서라. 관군과의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민준호가 3명의 관군을 베어 넘겼으나 숫자에 밀렸습니다. 결국 칼을 빼앗기고 포박되었습니다. 이놈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민준호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두고 보라. 민준호가 체포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막순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떠 가장 먼저 본 것은 침상 곁에서 손을 잡고 있던 이선의 얼굴이었습니다. 막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냐? 아무도 널 해치지 않느냐? 이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무이가 깨어났어요. 어무이 덕분에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냐? 네, 어무이. 나쁜 사람들 다 잡혔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막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선이 막순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무이, 다시는 혼자 떠나지 마세요. 어무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미안하다, 돌아. 어미가 미안하다. 어무이가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어무이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막순이 힘겹게 손을 들어 이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막순의 회복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인종이 크게 기뻐하며 도승지에게 명령했습니다. 막순 숙인이 건강을 회복하면 궁궐에서 직접 치하할 것이니 잘 보살펴 모셔오라. 송노인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충신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준혁도 최 씨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숙인 마마께서 깨어나셨다니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인종은 조정을 소집하여 민준호를 국문했습니다. 민준호가 사슬에 묶인 채 어전에 끌려왔습니다. 인종이 차가운 눈으로 민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죄를 아느냐? 민준호가 고개를 들며 대들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원수를 갚으려 했을 뿐이옵니다. 삼촌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인종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내 삼촌 민대감은 과인의 형님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역적이다. 그런 자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것은 전하의 생각일 뿐이옵니다. 네가 보낸 자객이 막순 숙인을 죽이려 했다. 이것도 부인할 텐가? 민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종이 선언했습니다. 민준호를 반역 및 왕손 해치려 한 대역죄로 처형하라. 민대감의 외척 잔당은 이로써 완전히 뿌리 뽑힐 것이다. 민준호가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전하, 저는 억울하옵니다. 인종이 대신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시는 충신을 모함하고 왕실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 전하. 보름 후 건강을 회복한 막수는 이선과 함께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인종이 편전에서 두 모자를 맞이했습니다. 막순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천한 것이 전하를 뵙사옵니다. 인종이 직접 다가가 막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대의 충의는 2번이나 시험받았으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소. 과인이 그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사죄하오. 막순이 황공하여 다시 엎드리려 했습니다. 인종이 막순의 팔을 잡아막았습니다. 그대에게 하사할 것이 있소. 인종이 교지를 펼쳤습니다. 막순 숙인의 품계를 종사품 숙인에서 정산품 숙이로 올려 하사하노라. 왕손을 양육하고 목숨을 걸어 지킨 공로로 이 자기를 내린다. 막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천한 것이 어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사옵니까? 그대는 천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이 나라의 충신이요.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정산품 수기가 되다니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번의 위기를 이겨낸 막순의 충의에 감히 이 일을 제기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인종이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이준혁은 민준호 체포와 잔당 소탕의 공로로 정의품 2조 참판에 임명한다. 이준혁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인종이 송노인에게도 말했습니다. 송노인은 종친부 도정으로 임명하여 왕손의 교육을 공식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라. 송노인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늙은 몸을 아끼지 않고 왕손을 가르치겠사옵니다. 최 씨도 궁궐 내에 거처를 받아 막순을 가까이서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막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의 마마 정말 다행이옵니다. 대군 저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것이옵니다. 인종이 공식적으로 교지를 내렸습니다. 왕손 이선의 정통성에 대한 모든 의혹은 역적의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다시는 이에 대해 입에 올리는 자가 없도록 하라. 교지가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이준혁이 막순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숙의 마마의 덕분에 저도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사옵니다. 앞으로 조정에서 마마와 왕손을 지키는 일에 힘쓰겠사옵니다. 막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옵니다. 송노인이 이선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핏줄 때문이 아니라 막순 수기의 헌신과 내 자신의 바른 심성 때문이니 결코 교만해지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이선이 송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무이가 늘 제게 그렇게 가르치셨사옵니다. 선생님의 말씀 명심하겠사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선이 막순의 거처를 찾아왔습니다. 어무이, 이제 눈 오는 날에도 춥지 않게 되었네요. 막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춥지 않구나. 예전에 청송동에서 눈 오는 밤에 어무이가 저를 꼭 안아주셨던 거 기억해요. 막순이 이선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춥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살이 된 이선은 송노인의 가르침 아래 문물을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서에 밝고 글씨에 능했으며 활쏘기에도 뛰어났습니다. 종친부의 젊은 종친들 사이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인종이 종친부 모임에서 이선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 형님이 떠오른다. 형님의 기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구나. 대신들도 이선을 칭송했습니다. 왕손 저하의 학문이 날로 깊어지시옵니다. 영안대군 저하의 총명함을 그대로 이어받으셨사옵니다. 인종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종이 이선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이선아, 과인이 너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다. 이선이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전하, 무엇이든 분부하시옵소서. 너를 종친부의 정의품군에 봉하겠다.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종친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라. 이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 소신이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인종이 이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안에는 형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막순 수기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이 있다. 너라면 할 수 있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이선은 군에 봉해진 뒤 종친부에서 일하며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힘썼습니다. 천민으로 전락한 양민들의 신원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이선이 인종에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전하,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능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능력까지 낮은 것은 아니옵니다. 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막순 수기를 보면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구나. 이 건의는 훗날 신분제 완화 정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막순은 이선의 저택역 거처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궁궐의 연회에 초대받아 내명부 어른들과 교류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모함했던 이들마저 이제는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수계 마마 안녕하시옵니까? 막순이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세월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선은 학업과 공무가 바빠졌지만 매일 저녁 반드시 막순을 찾아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무이, 오늘 종친부에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3명을 풀어주었어요. 막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니? 어무이 덕분이에요. 어무이를 보면서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이선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순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막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다만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거짓을 멀리해라. 이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무이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겠어요. 어느 날 이선이 막순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막순이 당황하여 이선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돌아, 왜 이러니? 어서 일어나거라. 어무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무이께서 저를 주어 키우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산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지금의 모든 영화도 없었을 거예요. 돌아, 제가 무엇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막순이 이선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선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네가 바르게 자라서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만으로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어무이,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네가 어미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선이 막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종은 막순의 헌신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실록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비 막순이 왕손을 구하여 양육한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라. 인종이 직접 어제를 내렸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마음의 참됨이 진정한 충효다. 이 어제가 전국 향교에 반포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노비 출신을 위해 임금이 직접 내린 최초의 어제였습니다. 이준혁은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말년의 후학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순숙이라는 한 노비의 사랑이 나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었다. 송노인은 8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이선에게 유훈을 남겼습니다. 네가 대군 저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막순숙이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니 그 마음을 잃지 마라. 이선이 스승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선은 송노인의 장례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평생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인종이 승하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한 후에도 이선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존경받았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힘써 어진 왕족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새 임금도 이선을 깊이 신임하여 중요한 일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막순은 63세 나이에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이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고된 삶의 여파로 기력이 쇠하셨사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이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무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만. 이선은 모든 공무를 젖혀두고 막순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직접 약을 다리고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어무이, 조금만 더 드세요. 기력을 차리셔야 해요. 막순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어무이,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막순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막순이 이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돌아, 어미가 할 말이 있다. 어무이 말씀하세요. 막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산속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네가 울음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었다. 어무이, 그 순간 네가 내 아들인 줄 알았다.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선이 막순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무이가 저를 주어주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막순이 힘겹게 이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네가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어미는 아무 한도 없다. 어무이 제발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막순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눈이 평화롭게 감겼습니다. 이선이 막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밤새 곁을 지키며 통곡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이선은 막순의 장례를 종친 부인의 준하는 예우로 치렀습니다. 한양 교회의 양지바른 언덕에 묘소를 마련하여 정성껏 안장했습니다. 묘비에 직접 글을 새겼습니다. 왕손을 길러낸 어진 어미 숙의 막순지묘. 이선은 매년 막순의 기일과 생일에 반드시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계절마다 꽃과 과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묘소 주변에 소나무와 매화나무를 심어 사계절 푸르고 향기롭게 가꾸었습니다. 이 묘소는 후대까지 효자 왕손의 어머니 묘로 알려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이른 이선은 자신의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비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노비 어머니에게서 자랐다. 그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막순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 훗날 이 이야기는 민간에 노비 어미와 왕손 아들이라는 설화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은 모자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진짜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길러준 사람이다. 조선 팔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막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막순 어미처럼 자식을 사랑해라. 이선 왕손처럼 어미에게 효도해라. 막순이라는 이름은 헌신적인 어머니를 뜻하는 대명사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속에 버려진 한 아기와 그 아기를 주워 키운 노비 여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핏줄보다 귀한 것은 정이요, 신분보다 높은 것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7년간 숨어 살며 아이를 지켜낸 노비 막순. 그녀는 글도 모르고 힘도 없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칼에 베이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서도 끝까지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핏줄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산속 바위 틈에서 우연히 주운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막순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라지면 아이가 편해질 거라며 스스로 떠나려 했던 사람이 막순이었습니다. 낳아준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막순은 그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키워준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은 핏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신분이 높고 낮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막순이라는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를 뜻하는 말로 핏줄보다 귀한 것은 정이요, 신분보다 높은 것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준 사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